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네. 초상화 그리는 동안 포즈 취하고 있으면서도 위의 통증을 참지 못해서 아픈 부위를 계속해서 문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네,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또 쓰리고 아픈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으로도 겪어보셨을 텐데요. 위장 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뚝 떨어뜨리게 되는 이 위의 적색경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내과 권영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스턴트, 가공식품, 기름지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친숙한 한국인들의 밥상. 현대인들의 위장 건강에 켜진 적신호. 그 답답한 속을 점검하고자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용환 교수가 나섰다. 하루 세 끼, 평생 동안 수많은 식사를 하는 인간. 그런데 최근엔 이유 모를 속쓰림과 소화불량 탓에 식사가 두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속쓰림의 원인은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 원인은 우리가 위궤양, 위암,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증상 등이 있을 때 이제 기질적 원인으로 우리 위 안에 뭔가 해부학적으로 이제 이상이 생겼을 경우를 우리가 기질적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만성적인 속쓰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란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포만감이나 식전에 이렇게 속쓰림 증상 등이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의학이 발전하며 검진은 물론 치료용으로도 활용되는 내시경. 많은 위장관 질환 진단에서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보여준다. 많은 수의 상부 위장관 기능성 질환에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현재는 불편한 증상들을 조절하고 병이 악화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향이다. 소화기 기능성 질환 자체가 이제 악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대신에 이제 병의 과중도가 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아직까지 약물 자체가 위산 억제제나 이렇게 한정된 약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이러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질환들이 악화되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약물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삶의 질을 크게 저해야 하는 소화기 질환들. 그 속에서도 의료진을 믿고 따르는 환자들을 위해 권용환 교수는 연구에 임하고 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함을 가지지 마시고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적절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식은 점점 줄어들곤 있지만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모임 저 모임 많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 하나, 가장 지금 부담 느끼고 또 걱정하고 있을 우리의 장기가 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연말 연시에 따라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과음이나 과식 등이 이제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위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최근 요즘에는 이제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야식 문화 등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소화 기능에 문제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 경북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올해 많은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셨고 또한
지금 현재도 같이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2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또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만큼 우리 장기 중에 예민한 장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불량 내지는 뭐 체한 증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이 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환자 사례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남자 62세 환자가 가슴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2년간의 가슴 불편감 및 통증 등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 영상에서는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았고 위산 억제 등을 복용한 후 낮에는 증상이 줄어들었는데 새벽에는 계속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식도 위 접합부 부위인데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위고 이 위쪽 부분이 식도입니다. 네. 위에서 올라오는 산이 이제 식도에 자극하게 되면 이러한 미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시 영상에서는 이 환자분에서 역류성 식도염, 특히 미란성 식도염이 잘 관찰된 상태였고요. 네. 우리가 이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건데요. 각각을 이렇게 나눠서 보신다면 가슴 쓰림, 통증, 역류를 호소하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구역 및 구토, 명치 통증 등을 이야기하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물근변, 복통, 복부팽만증, 변비 등을 호소하는 과민성 대장염과 기능성 변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을 합쳐서 이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죽을 병은 아니지만 환자들에게 평생을 이제 고통을 주는 병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많이 들어본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밥을 먹고 바로 누웠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다면서 좀 바로 앉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들어봤었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위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경도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2일 이상 발생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증상들이 일주일 하루 이상 발생할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하는데요. 일상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역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질환이라고 하긴 어렵고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빈도가 작거나 환자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가슴 한복판이 따갑다 또는 쓰리다, 가슴 가운데 타는 듯한 또는 뜨거운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목구멍이나 입으로 신물 또는 쓴물이 올라오는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가슴 한복판이 아프거나 음식을 삼킬 때 걸리거나 잘 내려가지 않는다,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또는 이제 목 윗부분에 뭔가 계속 뭐가 붙어 있는 듯한 느낌, 또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소리를 맑게 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거나 목이 자주 쉬거나 또는 이제 명치 아랫부 위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거리거나 명치에서 배꼽 사이가 쓰리거나 아프다 같은 증상들도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 이제 비만이 심한 이제 유럽이나 북미,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보통 유병률이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보통 10에서 15% 정도로 유병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을 보시면 80년대에는 한 1.3% 정도로 했는데 점차 진행되면서 7.1%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약제를 쓰게 되고 또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 이제 소화되면서 비만이 증가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섭취한 음식물이 위에서 또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역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발병 경로는 이 위치에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에 일시적인 위안이 있게 됩니다. 보통 음식물이 이제 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 안에는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산들이 이제 식도 쪽으로 올라가서 식도 손상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위는 자체적으로 많은 이렇게 위산에 대한 방어인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도 쪽에는 이러한 방어인자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도 괄약근이 약화가 되면은 위산이 위쪽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에도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식도 열공 탈장과 해부학적 결손, 하부 식도 괄약근이 계속적으로 낮은 압력 등이 있으면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식도 괄약근이 좀 느슨해지고 압력이 떨어지는 걸 노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그 밖에 원인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과거 우리나라 및 서양에서 이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이 증가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이제 하부식도 괄약근 자체가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런 근육 자체의 힘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 계통의 약 또는 고혈압약 그리고 많은 약제들이 위식도 괄약근의 강도를 이제 낮추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복압이 증가하게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음식물이 이제 식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또 유병률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검사해야 되냐면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검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러한 이제 경고 증상은 구토, 위장관 출혈이 예시될 때 체중 감소, 삼킨 곤란, 빈혈, 흉통, 성복부 종괴감 등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이제 식도위 내시경입니다. 많이들 받아보셨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식도위 내시경을 해서 이러한 위식도 접합 후에 미란이 관찰되면 우리가 쉽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미란이 관찰되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는 이제 식도 열공 탈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자들의 증상과 잘 맞추어 봐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닌지 잘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에서 이제 미란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자꾸 헐고 다시 아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식도 자체가 이제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위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좁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음식물을 삼킬 때 뭔가 가슴에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환자들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어서 병원에 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검사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이제 식도 산도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산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시경상에서 보면 액체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제 위산이 이제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보통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카테터를 코 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24시간 동안 이러한 산도를 식도에 얼마나 이제 노출이 됐는지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산도 검사를 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식도 산도가 우리 위산이 보통 pH가 한 2에서 3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식도 쪽에는 그런 산이 이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산이 이렇게 보시면 이 4 이하로 떨어지는 부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슴 쓰림 증상과 일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이제 확실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런 검사들 자체가 이제 환자들에게 코에 꽂고 있으면은 많은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아주 이제 약을 쓰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이런 식도 산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식도의 위산을 이렇게 낮춰주는 위산 억제제, 특히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미리 투여를 해서 한 2주 정도 이 약을 줬을 때 환자가 어떻게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증상에 호전이 없는지 그걸 봐서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역류성 식도염 사실 주변에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기도 한데 네. 또 위암처럼 심각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또 그냥 방치하면 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통증과 불편감 등으로 이제 활동을 피하게 되는 신체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혹시 악성 종양이 아닐까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네. 정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어떤 종류의 음식과 외식을 피하거나 다른 사회 활동을 못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사회 기능적인 측면과 수면 장애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생산적인 측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이나 폐렴, 후두염, 십도 협착과 같은 합병증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이 궁금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일단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만성화되고 나면은 효과적인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인데요. 위내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산 분비를 이제 강력하게 줄여주고요.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현재 시판이 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종류도 많이들 알고 이제 어떤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종류에 따른 호전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는 보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고 아주 경제적인 약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복용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식전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전에 먹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효과적으로 이제 위산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초치료로 표준 용량을 최소 4에서 8주간 투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 약을 식후에 먹는 경우나 또는 이제 임의로 드시는 경우도 많고 약을 최소한 이제 일주일 이상 드셔야지 효과를 보는데 2, 3일만 드시고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표준 용량을 아침, 저녁 2번 식전 투여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는 이제 약제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 또는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아닐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대부분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산 분비 억제제 이걸 사용하면 대부분이 치료가 되시나요? 만약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맞다 그러면은 예.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단 밤의 증상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약제 자체의 이제 방광기 등을 고려했을 때 낮에는 증상이 대부분 사라지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뭐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 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 추가 정밀 검사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보였던 식도 역류 산도 검사. 예. 산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산이 적절하게 올라오는지 어떤 환자들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약제를 써봐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시경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서 보통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먼저 진행하지만은 약물 치료를 이제 수개월 동안 했을 경우에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이러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데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트라는 내시경 시술을 해서 그 식도 관략근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이런 근육의 힘을 조금 더 증강시키는 그런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예. 또 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전부터 가래가 끼는 것 같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쓴물도 올라오고 명치 끝이 늘 답답하고 이전에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상부 내시경 검사상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식도위 접합 부에 미라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했는데 식도 산도 검사를 했을 때 위산 자체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다른 식도에서 이제 위산이나 다른 거에 대한 자극에 대한 과민증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병태 생리에서 이제 위산에 대한 식도의 과민성이 많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위산 분비 조절제나 위산 운동 촉진제로 호전이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내장 통증 조절을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가슴 쓰림이나 비심인성 흉통 환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 억제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을 같이 병용하면서 하면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가장 중요는 하겠지만 그 네. 전후로 해서 생활 속에서 환자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통 보면은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약제 복용과 이런 것들이 또한 악성 질환과는 관련이 없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약제를 하고 이런 병들이 만성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 위식도 역류 질환 예방 식계병에서 이제
주로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것이 과식하지 말고 소식을 자주 하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야식을 하지 않거나 유해산물을 죽지 않은 술과 담배, 기름진 음식, 커피, 홍차, 초콜릿, 박하 등을 삼가하거나 잠자기 전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한 잘 때 이제 엎드려 자지 말아야 되겠고요.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신과일 주스, 탄산음료, 토마토 등 같은 경우도 이제 식도 괄약근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한 사람인 경우 체중을 줄이거나 복부 압력을 높이는 몸에 조이는 옷은 피해야 되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지금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좀 줄이거나 쉬고 곧바로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년간 속쓰림을 달고 살다시피 한 영숙 씨. 그 원인을 찾고자 며칠째 검사를 받고 있다.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서 한 2, 3년 괜찮았는데 갑자기 약이 안 듣더라고요. 막 속이 쓰리고 따갑더라고요. 심하게. 너무 심해가지고 다니던 병원에서 식도 내압 검사를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구를 삽입해 식도 관략근 기능을 평가하는 고해상도 식도 내압 검사. 위액과 음식물의 역류, 삼킴 장애 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이다. 위산 산도 검사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확진이 되었고 주로 새벽 타임에 위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위산 억제제를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이제 제산제 같은 것들을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간의 검사로 속쓰림이 생기는 원인은 윤곽이 잡힌 상태. 앞으로 위산 분비를 줄이고 역류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부터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성적인 질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분이 적절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담배를 피우시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인 오렌지 주스나 신 음식들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나 또는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환자분의 증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 먹더라도 그냥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그런 것만 없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좋아지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상부 위장관 기능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집에 소화제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약국을 가도 정말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소화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가 보다 이런 그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속이 쓰리다, 속이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들도 내원을 하시는데요. 네. 제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 34세 환자가 이제 윗배 불편감과 식물오름 등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오셨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저에게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증상이 이렇게 약을 먹을 땐 조금 호전이 되었다가 약을 끊거나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재발을 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낫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소화불량증이란 이제 상복부 중심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스펩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는 나쁘다, 펩시아는 소화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모든 증상을 소화불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역류 및 식구 포만감, 조기만복감, 트림, 팽만감, 구역, 식욕부진 등이 모두 다 이제 이러한 소화불량증의 증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란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악성 종양, 위식도 역류 질환, 담도 질환 등 그 인과관계가 뚜렷한 기저직 질환이 없으면서 만성적이면 반복적인 위장관 증상이 삼복부에 발생하는 증후군 등을 이야기합니다. 네. 기능성이란 이제 기저직 원인이 없이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기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보통 위내시경 검사나 복부 초파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증상들을 듣고 있자니 예전에 과민성 대장염, 대장증후군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났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복부 중심으로 이제 질환을 일컫는 거고요.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누른변, 복부 팽만감, 이제 변비나 이제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배변과 관련돼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포도맵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잘 분해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도 무르게 하고 복통도 일으키고 또한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는 원인, 기질적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기질적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위에 점막이나 십이지장 쪽의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식도 손상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 하고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위암, 그리고 이제 간암이나 이제 담도 질환, 그리고 이제 췌장염이나 췌장암과 같은 췌장 질환, 당뇨가 오래 지속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당뇨병성 위마비, 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제 락타제 같은 탄수화물 흡수장애 같은 경우들이 이런 기질적 원인들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하고요, 기질적 원인의 소화불량 이게 지금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기질적이란 거는 어쨌든 간에 해부학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를 기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기능이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장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뭘까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예. 장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의지에 관련 없이 움직이는 장기가 하나는 심장이죠. 네. 심장을 멈출 수는 없고 예. 한 개가 또 이제 위장관입니다. 위장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보통 이제 가장 흔한 네 가지 증상은 상복부 통증, 상복부 속쓰림, 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곧 위가 확 꽉 차는 조기 포만감과 이제 위내에 계속 이렇게 한 2~3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불편한 식후 망복감 등이 이제 가장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 외 증상들로는 이제 상복부 팽만감이나 구역구토, 트림, 오심, 메스꺼움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원인 질환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진단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진단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내시경이나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여기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운동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위주로 이제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관 운동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아직까지는 많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불쾌한 식후 포만감, 불쾌한 이제 조기 만복감, 하고 상복부 통증이나 상복부 속쓰림과 같은 증상이 하나가 포함되고 기질적 질환의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진단 전 6개월 이전에 증상이 있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진단 기준에 부합해야지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크게 이제 A형으로는 두 가지의 A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상복부 통증 증후군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식후 불편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시작돼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후 포만감 또는 조기 만복감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상복부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시작되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복부 통증 또는 상복부 속쓰림 증상이 일주일에 1일 이상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보통 이제 40에서 70%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궤양이 발견된 경우가 한 15% 정도 되고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경우는 2에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것만을 물어봤을 때는 보통 8에서
환자들이 이제 소화가 하는 데 있어 불편한 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병률을 보시면은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에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을 더 많이 호소하시고 50대에 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만성적이라면은 분명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만성적 소화불량증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부터 특히 대학병까지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난 이렇게 꼭 진단을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병원에서 못 해본 검사 다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제가 많이 하는 검사는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CT 등을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6개월간의 경한 소화불량증을 호소를 하셨는데 내시경을 해보면 아랫부에 이렇게 악성 종양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식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복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까 담석 같은 경우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서 이러한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45세 이상에서 발생한 소화불량증하고 출혈이나 빈혈, 체중 감소, 지속적인 구토나 이제 복부에 이제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든지 삼키는 데 있어서 곤란하거나 과거에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나 수술을 하셨던 경우, 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이제 황달하고 과거에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예.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뚜렷한 원인 질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이름처럼 위 운동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원인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내시경 검사도 초음파 검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럼 왜 아프냐고 그쵸. 예 계속 이렇게 답답하면서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뾰족한 대답을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어떻게 생기는지 원인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후 이제 위 배출이 이제 음식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식후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받아들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조그만 자극에도 조금 더 이런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 있는 내장 과민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위산에 대한 과민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등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이제 눈으로 보고 식도를 통해서 먹게 되면은 위는 이제 위저부 부분이 이렇게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면 이제 위저부의 수축으로 음식물이 이제 위 아래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위체부에서는 이제 전정물로 이제 음식물을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위산과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로 인해서 이 그 음식물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믹스해주는 이렇게 연동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에는 이제 위산에 대한 과민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위적응이 잘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위가 잘 늘어나지 못해서 조기 포만감을 나타내는 위적응 장애 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이제 음식이 배출이 쉽게 말해서 잘 안 되는 위배출 지연 등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병인 인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주위에 보면 신경이 좀 예민하다거나 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 보면은 위 장애를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도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스트레스와 심리 요인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중요한지 그렇게 대해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매번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전부 다 신경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네. 보면 이 말 자체가 환자 측의 요인을 조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환자분이 예민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그쵸.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야기 저는 안 예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자꾸 저 탓을 저 탓으로 이제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속병이 생긴다고 옛날부터 다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갱년기 이후에 이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특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0대 여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환자분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억압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자식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밥만 먹고 나서도 환자분 소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스트레스 같은 속상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위장축이라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호르몬 자체가 위 운동 기능 저하 및 뇌장 감염성들을 좀 증가시키게 돼서 이러한 것들 또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위는 예민한 기분파 장비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위가 바로 흘러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소화가 바로 안 된다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는 우리가 머리하고 위장관 중에서도 가장 신경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장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민한 기분파 장기라고 하니까 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위를 어떻게 하면 잘 달래고 좀 어르고 이런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 전략을 짜는데 이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복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약물요법으로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나 위장운동 촉진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음식 및 식사 조절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조금 더 상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분을 둘러싼 이런 주위 환경, 심리적 요소 그리고 이제 운동 등을 이제 권해서 조금 더 이런 심리적 요소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음식의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성 조미료나 특정 음식물과 같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식물 자체보다는 섭취 시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가 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이제 어떤 환자들은 이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환자 개개인마다 이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고 맞지 않는 음식을 이제 음식 다이어리 등을 통해서 적절히 체크하고 미리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심리적 접근에 있어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우울증, 불안, 극단연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우울증은 이제 내장 과민성을 유발시켜서 소화불량증 정상을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안정이 도움이 되지만은 많은 환자들에서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30에서 40%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우울제나 정신과적 진료 같은 협진을 통해서 이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좀 더 보다듬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염입니다. 위에 걸리는 감기라고 하는데 네. 위염하고 소화불량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위염과 소화불량증이라 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위란성 위염입니다. 보통 이제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위벽이 얇아졌다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위벽이 얇아지다가 나중에는 위가 아주 울퉁불퉁해지는 화생성 위염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많이 먹는 이제 고혈압약이나 또는 이제 아스피린과 같은 이런 심내혈관 같은 예방약제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위에는 조금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도 위를 많이 흘게 하는 그런 약제인데요. 이러한 약제들 자체가 이제 미란성 위염을 일으켜서 간혹 가다가 이제 환자들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염만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위점막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위염은 손상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화불량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위험이 심해 증상을 일으킨 경우는 다른 약제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끊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만성 위염의 종류에서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이 있는데 제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오시면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세요. 네. 이런 것들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보통 이제 위축성 위염이나 화생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50대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 60대에는 60%, 약간 이제 위의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기질적 원인 없이 반복적인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상복부 통증, 속쓰림, 조기 포만감, 불편한 식후망복감 등을 이야기를 하고요. 원인으로 이제 위배출 장애, 위적응 장애, 내장 과민성 등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약물요법 및 식이행동요법, 스트레스 조절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들이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권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위산이 많아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래서 위가 그래 위염이라 카대 병원 가 있긴 해. 밤에 과자나 뭐 빵 종류, 밀가루 음식 먹고 잤을 때 속이 많이 쓰려요. 과음을 했을 경우나 또는 음식을 뭐 좀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속 쓰린 경험이 있습니다. 부대끼고 안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었습니다.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안 먹고 싱겁게 먹는 편이고 위에는 뭐 양배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좋다고 그러대요. 저는 기름진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기 종류는 잘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 거나 이런 거 안 먹고요. 주로 가벼운 음식을 먹습니다. 네, 오늘도 약손 상담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위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역류성 식도염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자와 음료수 등을 먹은 후에 다시 명치 쪽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이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을 갈수록 이러한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지고요. 증상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고령이 되면 이제 우울증과 같이 복용하는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 자체가 조금 더 악화되는 경험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 자체로 이제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불편한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내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식단 관리와 약제를 잘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불편한 친구를 평생 나를 조금 더 덜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사연을 주신 분은 30대 직장인 남자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연령대도 점점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많이들 이제 고령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에서 이제 식생활 습관이 이제 많이들 소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오셨을 때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피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더 내면으로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것도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몸무게 조절 같은 걸 통해 주면 금방 또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숨을 몰아서 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위염과 함께 헬리코박터균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을까요? 또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보내주셨어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재감염 내지는 부작용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려 그러면 우선 이게 균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위산 억제제하고 항생제 2가지 이상의 종류를 써야 되는데 이 항균을 주기 위해서 약제를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2가지 이상 쓰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항생제 내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치료를 해서는 제균율이 한 60에서 70%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약제에 대해서 부담감도 많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외한 다른 약제를 통해서 이제 제균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보통 2에서 4% 정도 재감염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게는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한 20%에서도 재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에 따르자면 이 약의 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요. 이 또한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7일에서 14일 정도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초치료에서는 70% 정도로 이제 재균이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재균이 되지 않을 때는 2차 치료를 해야 되는데 2차 치료는 약제가 더 많아지고 하루에 예. 4번 정도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약을 권유하면서도 이제 구역, 구토감 그런 거 입맛이 좀 쓰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서 이왕 드실 거 꾸준히 잘 지켜서 드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조금 더 좋다고 그렇게 이제 다시 고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1차적인 처방에 있어서 집중적인 치료가 네. 복용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탄산수를 마시는데요. 한 컵 마시고 트림을 하면 속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해서 요즘엔 거의 매 식사 때마다 탄산수를 마십니다. 사이다나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가 아니니까 건강에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수를 들이키면 왠지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주 받곤 하는데 네. 이렇게 매 식사 때마다 찾으신다는 건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네. 보통 이제 트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 안에 있던 공기가 이제 식도 쪽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 후에 이렇게 트림을 해야지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트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과도한 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환자분들이 식사 후에 계속 트림이 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이 이물을 배출을 해서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위장관에서는 별로 좋은 습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소화불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하고 이제 소화불량증으로 대학병원까지 오실 때는 정말 나에게 뭔가 큰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진료 지침 자체에서 제가 쓰는 약이나 1차, 1, 2차 의원에서 쓰는 약들이 거의 다 최근에는 거의 다 똑같이 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이 질환의 병태 생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악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렇게 불편한 친구처럼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것이 환자분들에게서 안심하고 또한 이게 우리 의사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가끔씩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정신과 치료를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뇌장충기라 해서 뇌와 이게 위장과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 또한 이렇게 머리에 있는 생각을 조절하게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뇌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자체가 이렇게 오히려 소화기 약물만으로 쓰는 경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과 치료를 하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치료의 하나의 우리가 이 질환을 어떻게든지 안에 덜 불편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치료 전략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권유를 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시면은 좀 더 이 질환에 대해서 불편감을 많이 해소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예민하고도 조금 더 보호해야 되는 친구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위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서 식습관 또 생활 습관 개선하다 보면은 이 위가 보내는 적색 경보 미리 알아차려서 또 예방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화기 내과 권용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